독도, 숨겨진 진실, 주요 훅 시작.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배신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1952년 한 서미 국제부대에서 정확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협상 과정에서 미국 대표단에게 은밀히 로비했고, 결과적으로 조약문에서 독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승전국들은 한반도 주변 영토 문제를 애매하게 남겨두는 쪽을 택했죠.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이 섬의 운명을 불확실하게 만들었고, 그 이유는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70년 넘게 숨겨진 문서들을 추적하며 독도를 둘러싼 배신의 역사를 파헤칩니다. CTA.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블록 1 시작. 역사적 블록. 미니훅. 1993년 어느 날 한 일본 어부가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한국 경비대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단지 조상 대대로 다니던 어장에 갔을 뿐인데 총을 겨눈 채 우리를 범죄자 취급했다. 하지만 한국 측 기록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부의 배에서는 불법 조업 장비와 함께 독도 주변 해저 지형을 상세히 기록한 측량 자료가 발견되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어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갈등의 뿌리는 놀랍게도 지도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1784년 프랑스 탐험가 라페루즈가 동해를 항해하면서 두 개의 바위섬을 발견하고 유럽식 이름을 붙였습니다. 리앙쿠르 록스라는 이름이었죠. 당신은 아마 이 이름을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독도로,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로 부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닙니다. 이 프랑스 지도가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독도는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페루즈가 이 섬의 정확한 위치를 잘못 기록했다는 겁니다. 실제 위치보다 약 20km나 떨어진 곳에 점을 찍어놨거든요. 자,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유럽 열강들이 아시아를 식민지로 만들던 1800년대 후반, 각국은 정확한 지도를 가진 나라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1854년에 독도 주변을 재측량하고 자신들의 군함 이름을 따서 호넷 록스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는 리앙쿠르, 영국은 호넷, 한국은 독도, 일본은 다케시마. 한 섬에 네 개의 이름이 붙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모두가 이 섬을 알았지만 아무도 명확한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90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 봅시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던 시기입니다. 1905년 일본 시마네현은 갑자기 독도를 자기네 행정구역에 편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에는 기묘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국제사회에 공식 통보하지 않았거든요. 관보에 작은 공고 하나 낸 게 전부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새로운 영토를 얻었을 때 조용히 숨기겠습니까? 아니면 크게 알리겠습니까? 보통은 후자겠죠. 하지만 일본은 전자를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19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일본 해군은 동해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를 감시할 막루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독도는 지리적으로 완벽한 위치였죠. 육지에서 217km 떨어진 이 바위섬에서는 모든 방향의 바다가 한눈에 보였으니까요. 일본은 독도에 군사시설을 세우고 러시아 함대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이 섬을 정식으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겼습니다. 군사적 필요 때문에 점령한 섬을 법적 근거로 둔갑시킨 겁니다. 한국인들은 이 소식을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한반도가 해방될 때까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역사는 또 한 번 뒤틀립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에 이른바 SC APIN 677호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문서는 일본의 영토 범위를 규정하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명확히 제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서를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죠. 하지만 일본 측은 반박합니다. 그건 임시 조치일 뿐 최종 영토 결정은 강화 조약에서 이루어진다라고요. 그렇다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뭐라고 했을까요? 놀랍게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조약문 어디에도 독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울릉도는 한국 영토로 명시했지만 독도는 쏙 빠졌죠. 왜 그랬을까요? 수십 개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수개월간 협상했는데 고작 면적 0.187제곱킬로미터짜리 바위섬 2개를 깜빡했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기밀 해제 문서들을 보면 일본 외교관들이 미국 대표단에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해달라고 집요하게 로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반면 한국은 당시 전쟁 직후 홀랑이라 제대로 된 외교 채널조차 없었죠. 결과적으로 조약문은 애매하게 남았고 그 애매함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쟁의 씨앗으로 남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누구 땅이냐고? 기다려보세요. 법적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누가 실제로 그 섬을 지배했느냐는 겁니다. 1953년 한국은 독도 주변에 평화선을 선포하고 경비대를 상주시켰습니다. 일본 어선들은 이 선을 넘으면 즉시 납포됐죠.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위협했지만 한국은 거부했습니다. 애초에 우리 땅인데 왜 재판을 받아야 하냐는 논리였죠.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어떤 땅이 합법적으로 자기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한국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독도에 등대를 세우고 헬리패드를 만들고 경찰 초소를 증축했습니다.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이 분쟁은 단순히 역사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독도 주변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는 엄청난 자원이 잠들어 있습니다. 천연가스 매장 추정량은 약 6조 원어치에 달하죠. 그리고 독도를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동해 전체의 해양 경계선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바위섬 2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200억 달러짜리 에너지 게임입니다. 블록 1 종료, 인트리가 루프.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 대중에게 특정 사실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한국 교과서는 SC APIN 677호를 강조하지만 그 문서가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는 단서 조항은 거의 언급하지 않죠. 일본 교과서는 1905년 편입을 합법이라고 가르치지만 그게 전쟁 중 군사적 필요에서 비롯됐다는 맥락은 빠뜨립니다. 왜 양측 모두 불편한 진실을 감추는 걸까요? 그 답은 독도에 사는 단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블록 이 시작 개인사 블록 미니훅 1965년 3월 한 남자가 울릉대서 작은 어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종덕. 당시 33살의 어부였죠.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독도로 간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데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안 살면 말이 안 되잖아. 아내는 울면서 말렸지만
최종덕은 다세치 식량과 낚시 도구만 챙겨서 떠났습니다. 그가 독도에 도착했을 때 섬에 있던 건 경비대원 4명과 갈매기뿐이었습니다. 최종덕이 독도에 정착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당신은 먼저 그의 과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일본 식민지 시절에 태어나 강제징용으로 일본 탄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 가까스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형은 돌아오지 못했죠. 일본 정부는 형의 생사조차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최종덕에게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게 빼앗긴 모든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독도에서 1987년까지 22년 동안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날씨, 태풍이 오면 파도가 7미터씩 치솟는 환경이었죠. 전기도 없었고 물도 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하지만 최종덕은 버텼습니다. 그는 바위 틈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배추를 키웠고 물고기를 잡아 말려서 울릉도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급선이 오면 그는 경비대원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1978년 일본 우익단체가 독도에 몰래 상륙하려다 한국 경비대에 저지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종덕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살아있는 한 일본 사람은 이 섬에 발도 못 붙인다. 그의 말은 한국 전역에 뉴스로 퍼졌고 그는 하루아침에 민족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명세 뒤에는 엄청난 대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최종덕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독도의 습한 환경과 영양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했죠. 그는 울릉도로 돌아와 치료를 받았지만 독도를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독도를 방문하며 자기가 심은 나무들이 잘 자라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바위섬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토양도 제대로 없는 곳에 말이죠.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 그루는 실제로 살아남았습니다. 1987년 10월 최종덕은 뇌졸중으로 독도, 숨겨진 진실, 블록 3 다시 사 계속 쓰러졌습니다. 울릉도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죠. 임종 직전 그는 희미한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 유골을 독도 바다에 뿌려달라. 그의 마지막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1988년 봄 그의 재는 독도 동쪽 바다에 흩뿌려졌고 한국 정부는 그를 독도 의용수비대 명예대원으로 추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종덕이 죽은 지 15년 뒤인 2003년 일본 외무성은 기묘한 문서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1968년 작성된 내부 보고서였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독도에 한국인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실효적 지배 강화의 명백한 증거다. 우리는 국제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 정부는 최종덕이라는 한 개인의 결정이 전체 영유권 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 속에서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질 수 있는지를요. 최종덕은 정치인도 아니었고 외교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민족의 땅을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어부였을 뿐이죠. 하지만 그의 22년은 수백 페이지 외교 문서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그를 불법 점거자라고 불렀지만 세계는 그를 거주민으로 인정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 독도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김대중 정부와 오부치 게이조 내각 사이에서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됐죠. 이 협정은 독도 주변을 중간 수역으로 설정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양국 어선이 모두 조업할 수 있는 애매한 구역으로 만든 겁니다. 한국 어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정부가 독도를 팔아먹었다는 비난이 쏟아졌죠. 하지만 정부는 해명했습니다. 영유권과는 무관하다. 단지 어업 관리 차원이다. 진짜 그럴까요? 국제법 전문가들은 다르게 봅니다. 중간 수역 설정은 암묵적으로 영유권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한국 정부는 대중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죠. 양국 모두 자국민에게는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타협을 한 겁니다. 2005년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매년 2월 22일 1905년 독도 편입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기 시작했죠. 한국은 즉각 반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과의 외교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 국무부가 양국 정부에 은밀히 압력을 넣었습니다. 동맹국끼리 싸우지 말라. 북한과 중국이 좋아할 일만 한다. 당신은 여기서 진짜 게임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독도 분쟁은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죠. 미국은 한일 동맹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중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지지하는 척합니다. 러시아는 쿠릴 열도 문제 때문에 일본의 영토 주장을 약화시키고 싶어 하죠. 독도는 동북아시아 권력 게임의 체스판 위 한 말에 불과합니다. 블록 2 종료, 인트리가 루프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건 공식 역사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보여줄 건 양국 정부가 대중에게 절대 말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협상 당시 한 미국 외교관이 작성한 극비 메모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70년간 봉인됐다가 2022년에야 기밀 해제됐죠. 거기에는 충격적인 문장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애매하게 남겨두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면 당신은 이 분쟁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이유를 깨닫게 될 겁니다. 블록 3 시작 지정학적 블록 미니훅 타입 샵 7 목격자의 목소리 슬래시 첫 인터뷰 2018년 가을 한 87살 노인이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우리와 만났습니다. 그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협상 당시 한국 대표단의 통역관이었던 박인수 씨입니다. 66년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회의장에서 일본 대표가 미국 대표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봉투였죠. 나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독도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덧붙였습니다. 나는 평생 그날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더 용감했다면 그 장면을 기록으로 남겼어야 했는데. 박인수 씨의 증언은 그동안 음모론으로 치부됐던 이야기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독도 문제가 조약문에서 누락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 개입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면서도 독도 문제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걸까요? 답은 냉전 구도 속에 있습니다. 1950년대 초반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을 공산 진영에 대항하는 전초기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도 중요했지만 일본은 훨씬 더 중요했죠. 경제의 규모도 크고 지리적으로도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완벽한 위치였으니까요. 만약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를 명확히 한국 땅으로 규정했다면 일본 내 반미 감정이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죠. 자, 이제 당신은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미국 대통령이고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을 잃을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애매하게 남겨두고 양쪽 모두에게 우리는 중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정확히 미국이 70년간 해온 일입니다. 1980년대 들어 독도 분쟁은 경제 전쟁으로 변모합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독도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수만 제곱킬로미터의 해역 소유권이 결정됐죠. 당신은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독도 주변 해저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차세대 에너지 자원이 매장돼 있습니다. 그 양은 한국이 30년간 쓸 수 있는 천연가스 규모와 맞먹죠. 2000년대 초반 한국 정부는 독도 주변 해저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즉각 항의했지만 한국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탐사 결과를 대부분 비공개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엄청난 자원이 발견됐다면 일본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게 뻔했으니까요. 반대로 별로 없다고 밝히면 국민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고 물을 테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 이후 일본 해상보안청은 독도 주변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경과 대치하는 일도 잦아졌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충돌 상황을 자국 언론에 크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민 대다수는 독도 문제에 큰 관심이 없거든요. 여론조사를 보면 18세에서 30세 일본인 중 절반 이상이 독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정부는 계속 영유권을 주장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쿠릴 열도와 센카쿠 열도에서도 밀릴 수 있으니까요. 일본은 러시아, 중국과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독도에서 한 발짝 물러나면 다른 곳에서도 압박을 받게 되죠. 국제 정치에서는 한 번의 양보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국도 비슷한 계산을 합니다. 만약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졌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시나리오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재판은 필요 없다. 이미 우리 땅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실효적 지배를 계속 강화하고 물리적 증거를 쌓아가는 전략이죠. 2012년 한국 정부는 독도의 헬기 이착륙장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일본은 격렬히 항의했지만 한국은 공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체 이 싸움은 언제 끝나느냐? 솔직히 말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현재 국제 질서가 유지되는 한은요. 왜냐하면 이 분쟁은 양국 정부 모두에게 쓸모가 있거든요. 한국 정부는 반일 감정을 이용해 국내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익 세력을 결집시킬 명분을 얻죠. 이건 비극적이지만 현실입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며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안보 문제였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고 봤죠.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며 맞받아쳤습니다. 미국은 다급해졌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는 동북아시아 안보 전체를 흔들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유보했고 일본은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독도 문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양국은 제각기 우리 땅이라고 외치고 여전히 해경 선박들은 바다에서 대치하고 여전히 교과서는 서로 다른 역사를 가르칩니다. 블록 3 종료, 인트리가 루프. 하지만 이 모든 정치적 소음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독도에는 인간만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바위 섬은 수백 종의 바다새와 물가에 그리고 수천 종의 해양 생물이 의존하는 생태계의 심장입니다. 인간의 영유권 다툼이 격화될수록 정작 이 섬의 진짜 주인들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보여줄 이야기는 정치인들의 회의실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진실입니다. 블록사, 시작, 생태학적 블록, 미니훅, 타입 샵 1, 충격사실 슬래시 역설, 한 마리의 바다제비가 시속 90km로 독도를 향 독도, 숨겨진 진실, 블록 5부터 6까지 절정부, 블록 5 시작, 사라진 유산 블록, 미니훅, 타입 샵 9, 사라진 유산, 1974년 5월 한 일본인 사업가가 도쿄 한복판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카이 요자부로, 바로 그 독도에서 강치 사냥으로 거부가 된 인물이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금고에는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독도 강치 가죽 수출 영수증, 울릉도 어민들과의 계약서, 그리고 조선 총독부와 주고받은 서신 사본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3개월 뒤 그의 자녀들이 유산 정리를 시작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고 속 문서 절반이 사라진 겁니다. 유족들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지만 수사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런데 20년 뒤인 1994년 한 일본 역사학자가 국립국회 도서관에서 기묘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나카이 요자부로의 이름이 적힌 조선총독부 보고서였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나카이는 독도 강치 사냥권을 얻기 위해 관료 6명에게 뇌물을 건넸다. 총액은 현재 가치로 약 3억 엔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민간인의 평화적 경제 활동은 사실 부패로 얼룩진 거래였다는 겁니다. 당신은 왜 이 문서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만약 나카이 요자부로의 활동이 불법적이었다는 게 입증되면 일본의 실효적 지배 주장은 근거를 잃으니까요. 국제법에서는 불법 행위로 얻은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증거를 지워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2006년 나카이 요자부로의 손녀가 한 한국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임종 직전 저에게 말했습니다. 독도에서 번 돈은 피로 물든 돈이다. 우리 가족은 그 죄를 갚아야 한다고요. 저는 평생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강치를 잡은 게 아니라 한 생태계를 파괴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 가족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증언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익단체들은 그녀를 매국노라고 비난했고 그녀의 집에는 협박 전화가 빗발쳤죠.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할아버지의 개인 일기를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끔찍한 장면들이 묘사돼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300마리를 잡았다. 새끼들이 어미를 찾아 울부짖는 소리가 귀를 찢는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이게 돈이 되니까. 나카이 요자부로는 1904년부터 1908년까지 단 4년 동안 약 6천 마리의 강치를 도살했습니다. 6천 마리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한 마리당 평균 200kg이라고 치면 총 120만 kg입니다. 대형 트럭 60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죠. 이 모든 생명이 단 4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4년이 독도 강치를 멸종으로 내몬 결정적 시간이었습니다. 1919년 조선 총독부는 나카이의 사업 허가를 갱신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때 독도 바다에는 이미 강치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나카이는 사업을 접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떠난 뒤 독도는 텅 빈 바위섬이 되었습니다. 강치가 사라지자 강치를 따라 모여들던 물고기 떼도 줄었고 물고기를 먹던 바다새들도 개체수가 감소했습니다. 한 종의 멸종이 전체 생태계를 무너뜨린 겁니다. 당신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시작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한 탐욕스러운 사업가의 학살이었다는 사실을요. 일본 정부는 그를 개척자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생태 파괴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외교적 무기로 쓰면서도 정작 강치 복원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양국 모두 진짜 희생자는 외면한 채 서로의 정당성만 외치고 있는 겁니다. 2012년 한국환경부는 독도 강치 복원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유전자가 가장 가까운 캘리포니아 바다사자를 이용해 강치를 되살리겠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3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예산 부족이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강치 복원은 표를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요. 일본도 비슷합니다. 시마네현은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수억 엔을 쓰지만 정작 독도 생태계 연구에는 1엔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독도는 자연이 아니라 영토 확장의 상징일 뿐이니까요. 양국 정부 모두 독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독도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독도가 상징하는 정치적 자본일 뿐이죠. CTA, 시청자 참여 유도. 자,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일본 땅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 누구의 땅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하지만 답을 쓰기 전에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진짜 독도는 인간의 국경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독도는 지난 450만 년 동안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고 인류가 국가를 세우기 훨씬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동안 독도는 그저 조용히 바다 위에 떠 있을 뿐입니다. 블록 5 종료. 인트리가 루프. 하지만 나카이 요자부로의 이야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죽기 3일 전 한 남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목격자들은 그 남자가 검은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증언했죠. 두 사람은 밀실에서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고 그 남자가 떠난 뒤 나카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던 그가 사케병을 비웠고 가족들에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반복해서 중얼거렸죠.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나카이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한국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일본인이 아니었으니까요. 블록 6 시작. 운명적 만남 블록. 미니훅. 타입 샵 10. 운명적 방문자. 1974년 5월 12일 오후 3시. 나카이 요자부로의 도쿄 저택에 한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한국인이었지만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명함에는 울릉도 어업조합 대표 이종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사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남자는 매우 침착해 보였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복수를 하러 온 사람 같았죠. 나카이는 처음에는 만나기를 거부했지만 이종학이 한마디를 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죽인 강치 사냥꾼의 아들입니다. 1906년 이종학의 아버지 이만석은 울릉도에서 독도로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나카이의 부하들과 충돌했습니다. 나카이 측은 이만석이 자신들의 사냥 구역을 침범했다며 폭력을 행사했고 이만석은 머리에 중상을 입고 바다에 빠졌죠. 그의 시신은 사흘 뒤 울릉도 해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종학은 겨우 8살이었습니다. 68년 동안 이종학은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일본어를 독학으로 익혔고 나카이의 행적을 추적했으며 그가 보유한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카이가 늙고 병들었을 때 그를 찾아간 겁니다. 하지만 이종학이 원한 건 육체적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카이에게 진실을 직면하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밀실 대화의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종학은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당신은 이 남자를 기억하십니까? 나카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하죠. 그에게 우리는 그저 방해물에 불과했으니까요.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수천 마리의 강치를 죽였고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의 조선인 어부도 죽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명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게 당신의 죄입니다. 나카이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종학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곧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파괴한 것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치도, 제 아버지도, 그리고 당신의 영혼도. 이종학이 떠난 뒤 나카이는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독도 생태 복원 기금으로 기부하라.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그 유언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복수, 용서, 아니면 허무함? 이종학은 68년을 기다려 나카이를 만났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카이는 죄책감에 무너졌지만 강치는 되살아나지 않았죠. 결국 이 만남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가지만 바뀌었습니다. 이종학은 복수가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고 나카이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2008년 이종학은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일본인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나카이 요자부로의 손녀였죠. 그녀는 이종학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 장면을 목격한 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구분이 없었다. 거기에는 그저 두 가족의 비극만이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은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국 미디어 모두 화해보다는 갈등이 더 잘 팔린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독도 분쟁은 결국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나카이 요자부로와 이만석, 이종학과 나카이의 손녀. 이들은 독도, 숨겨진 진실, 블록 7부터 8까지, 플러스 피날레, 블록 7 시작, 지정학적 체스판 블록, 미니훅, 타입 샵 12, 블랙리스트 슬래시 음모, 2015년 3월, 한 한국 외교관이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공식적으로 과로사였지만 그의 동료들은 다르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는 죽기 이틀 전 친한 선배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으니까요. 독도 문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공개하면 제 커리어는 끝입니다. 아니,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문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문서는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을까요? 그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USB에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협상 당시에 비밀 회의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죠. 미국 국무부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되 이를 조약문에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유, 일본을 반공전선의 핵심 동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다시 말해, 미국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만든 겁니다. 당신은 왜 미국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고 미국은 태평양에서 소련과 중국을 막을 방파제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중요했지만 일본은 더 중요했죠. 일본은 미국 함대의 모항이었고 경제 재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천황제를 유지하면서도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가난했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으며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은 전략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도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않고 양국이 계속 싸우게 내버려 두는 것.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면 둘 다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분할 통치의 현대판입니다. 영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을 나눠 지배했듯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독도로 묶어둔 겁니다. 2012년 위키리크스는 미국 국무부의 기밀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독도 분쟁은 한일 간의 갈등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유용하다. 만약 양국이 완전히 화해하면 미국의 중재자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 당신은 이 문장을 읽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분노, 배신감, 아니면 냉소? 미국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독도 분쟁을 이용합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지키지만 뒤에서는 한국에 이렇게 속삭이죠. 일본은 센카쿠 열도에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독도에서 한국이 강경하게 나가면 일본은 양쪽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니 약해질 겁니다. 동시에 중국은 일본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한국은 미국에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독도에서 일본이 압박하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일본과 분쟁 중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독도 문제에서 한국 편을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독도에서 지면 쿠릴 열도 주장도 약해질 테니까요. 2017년 푸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 정의는 반드시 회복돼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독도를 응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독도는 이제 작은 바위섬이 아닙니다. 독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이 벌이는 거대한 체스 게임의 말 하나입니다. 각 나라는 독도를 통해 상대방을 견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독도, 즉 그곳에 사는 생명들과 생태계는 완전히 무시됩니다. 2020년 일본 해상자위대는 독도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해군도 맞대응 훈련을 벌였죠. 두 나라 군함이 독도 주변을 빙빙 돌며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군함들이 내뿜는 소음 때문에 독도 주변 돌고래 개체수가 30% 감소했습니다. 소나 탐지 장비가 발생시키는 강력한 음파가 돌고래의 청각기관을 손상시킨 겁니다. 한 해양생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싸우지만 정작 독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 관광객 증가, 불법 어업, 이 모든 것이 독도 생태계를 죽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독도를 사랑한다면서 동시에 독도를 죽이고 있으니까요. CTA, 시청자 참여 유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들이 독도를 정치적 도구로 쓰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독도는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하지만 답을 쓰기 전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독도 주변 바다에는 지금도 수백 종의 생명이 살고 있고 그들은 우리의 정치 게임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블록 7 종료, 인트리가 루프. 하지만 이 모든 지정학적 계산에는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독도에 사는 그 사람이죠. 공식적으로 독대는 주민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 사람이 삽니다. 그의 이름은 김성도. 그는 지난 35년 동안 독도 동도 등대 아래 작은 오두막에서 살아왔습니다. 정부는 그를 독도 경비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냥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2022년 그가 한 방송과 인터뷰를 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저는 독도가 한국 땅인지 일본 땅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섬이 좋아서 삽니다. 이 말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독도를 지키는 사람이 정작 영유권에는 관심이 없다니, 그렇다면 대체 누구를 위해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걸까요? 블록 8 시작, 미래 시나리오 블록, 미니 훅, 타입 샵 6, 비밀 장소 슬래시 이중 바닥, 독도 서도 절벽 및 바닷물 3m 아래에 비밀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굴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고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부들은 그 존재를 압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상한 것들이 떠다니니까요. 녹슨 철제 상자, 깨진 유리병, 그리고 한글과 한자가 섞인 낡은 종이 조각들. 2019년 한 다큐멘터리 팀이 잠수해서 그 동굴을 촬영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굴 벽면에 새겨진 글씨였죠. 1953년 7월 12일. 우리는 이곳에서 죽는다. 일본이 오고 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동굴에 숨어 있었을까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독도는 무법지대였습니다.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았고 불법 어선들이 몰려들었죠. 그 중에는 일본 야쿠자 조직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도를 밀수 거점으로 쓰려 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 어부들과 충돌했습니다. 동굴에 숨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 충돌에서 도망친 어부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세구의 유골이 발견됐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독도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독도는 낭만적인 섬이 아닙니다. 독도는 폭력과 죽음과 탐욕이 뒤섞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단지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죠. 과거에는 총과 칼로 싸웠다면 지금은 외교 문서와 군사 훈련으로 싸웁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누가 이 섬을 차지하느냐의 싸움. 이제 우리는 미래를 상상해야 합니다. 독도는 50년 뒤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1. 전면전 2045년.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고 정식 군대를 보유합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이 강화되면서 미국은 일본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죠. 일본은 독도 주변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려 하고 한국은 이를 무력으로 저지합니다. 작은 충돌이 확전되고 결국 양국은 전면전에 돌입합니다. 미국은 중재를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개입합니다. 독도는 폐허가 되고 수천 명이 죽습니다. 전쟁은 2년 동안 계속되다가 유엔의 강제 중재로 끝나지만 독도는 비무장지대가 됩니다.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죽은 땅이 되는 거죠. 시나리오 2. 공동관리 2035년.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양국은 독도를 공동관리 구역으로 선포하고 공동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군사 활동은 금지되고 생태 보호가 최우선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양국은 여전히 뒤에서 영향력을 늘리려 경쟁하고 연구소는 정치적 싸움터가 됩니다.
독도는 평화의 상징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애매한 땅이 됩니다. 그리고 애매함은 결국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독도는 보호받지만 사랑받지는 못하는 거죠. 시나리오 3. 자연의 승리 2040년.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1m 상승합니다. 독도는 절반이 물에 잠기고 더 이상 인간이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싸울 땅이 사라졌으니까요. 독도는 철새들의 휴식처로 돌아가고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원시 자연으로 회복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포기했을 때 독도는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강치는 돌아오지 않지만 다른 생명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독도는 인간의 영토가 아니라 자연의 영토로 남게 되는 거죠. 당신은 어느 시나리오를 원하십니까? 전쟁, 타협, 아니면 포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 만약 우리가 계속 증오와 불신을 키운다면 시나리오 1이 현실이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실용적으로 타협한다면 시나리오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자연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